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장정옥 작가님께서 소멸, 그 사라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장정옥 작가님은 199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해무로 등단하셨습니다. 2008년 여성동화 제40회 장편소설 공모에 20살의 축제 당선, 2016년 단편소설 달의 노래 대구문인협회 올해의 작품상, 2019년 소설집 숨은 눈 제10회 김만중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20살의 축제, 비단길, 고요한 종소리, 나비와 불꽃놀이, 숨은 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멸 그 사라짐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장정옥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정옥입니다. 이 사용을 안 하던 문학 콘텐츠를 대하니 좀 어리둥절한데, 여기에 있는 이 글귀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강의는 오늘 다른 것입니다. 저게 원래는 소멸 그 사라짐에 대하여에 대해서 강의 하려 했는데 사정상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소설집이 나오면 그 소설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사라짐 그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사정상 바뀌었으니 오늘 읽기 중요성을 그냥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소설을 쓰니까 오늘 소설의 중요성이라든가 뭐 소설 읽기에 요즘 팬데믹 시대에 소설을 좀 많이 읽어야 하는데 요즘 가장 읽기 좋은 시기를 또 만난 것 같습니다. 소설을 읽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만났는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고 되도록이면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시기를 만났으니 이런 시기에 만나서 좀 더 책을 또 다양하게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읽기의 중요성을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설 쓰니까 소설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설은 우선 자기가 아는 것을 쓰는 것이 소설이죠. 근데 소설을 쓰는 사람은 우선 읽기를 생활해야 합니다. 날마다 읽고 쓰고 생각하고 삼다 원칙, 이거 한 채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소설이거든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도 생겨나고 소설에 대한 영감도 생겨나고 하는 거거든요. 스무살 모험이 그랬습니다. 영감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일구는 것이라고. 그 말은 그저 영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면서 그걸 고민하는 동안에 이제 천천히 영감이 다가온다는 말이지, 하루아침에 영감이 번쩍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혹 영감이 번쩍거리며 다가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설집을 장편 소설을 낼 때 브랜드시에 성당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벽보 하나를 보고 소설 써볼까 하고 시작해서 장편 소설을 연이어 두 권 연달아 쓰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늘 바탕 속에 읽고 쓰고 고민하면서 그게 적재되고 누적되어 있던 그 고민들이 행체를 갖추고 형상화되어서 비로소 세상에 나온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읽기를 하다 보면 그 소설을 늘 세상에 대한 경험을 직접 몸으로 다 체험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게 체험을 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책 읽기는 이 간접 경험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소설 공부할 때 저처럼 뭐 스승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저 책을 읽으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모든 걸 다 구했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를 했고 혼자 소설을 써냈고 그래 결과 소설 5권을 냈습니다. 장편 소설 4권, 소설집 하나. 지금 봄에 이 연말에 소설집 한 권과 산문집 한 권을 또 앞두고 있는데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출간이 늦어져서 오늘 강의 주제도 바뀌고 그래 됐습니다. 그럼 오늘 소설은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읽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소설을 더 치밀하게 읽으면 읽기 위한 읽기가 있고 쓰기 위한 읽기가 있습니다. 읽기 위한 읽기는 그저 독자들이 흥미적으로 이 책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읽으면서 거기서 흥미를 구하고 뭐 그저 인물과 뭐 문장의 흐름을 깨우치는 그 정도로 마치지만은 쓰기 위한 사람은 또 그렇게 읽어서 안 됩니다. 소설을 장편이든 단편이든 그저 3번 이상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처음 읽을 때는 그 스토리 위주로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읽고 두 번째 읽기에서는 인물 구성 뭐 그런 거 인물 구성 문체 모든 걸 이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거의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쪽으로 들어가서 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읽기 깊이 읽기 정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까미 이방인을 들고 왔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 페스터, 이 시지프 신화, 행복한 죽음 그리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또 반항하는 인간 뭐 여러 가지 칼리쿨라라는 희곡까지 아주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까미는 다자겔 하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7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자동차가 가로수를 들이박을 때 튕겨나간 그 검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나 하면 까미의 마지막 원고,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 최초의 인간 그 원고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원고를 부인이 그 6필 원고를 부인이 일일이 타이핑을 쳐서 2부를 뽑아서 로브 그레리하고 또 갈리마라라는 그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그만큼 그 미완성 원고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다는 얘기죠. 그 원고를 보내고 이 작품을 출간해도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 원고가 출판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왜곡될지 모른다고 그거 걱정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때가 까미가 사방에서 공격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왜 그렇게 공격을 받았냐면 까미는 나치에 반대하면서 거기에 레지스탕스 활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소설만큼이나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르트르도 같이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방에 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출간할 때도 뭐 작품 하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생활하기가. 거기에 이방인이 완성된 게 언제 하면 1940년이었어요. 1940년이었는데 이제 노벨상을 탄 거는 1957년이었으니까 17년 거의 15년 후에 받은 셈이죠. 그 15년 후에 받고 3년 있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생활이 얼마나 공공했겠어요. 그 이제 최초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최초 인간이 거기에 주제가 전체 아버지를 찾기거든요. 아버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되어 있고 2부에는 중등부, 고등부 뭐 이래가 생활이 되어 있고 마지막 뒤편에는 메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완성 원고라는 걸 항상 감안하고 읽어야 되고 그러니 거의 일부 아버지를 찾아서 그 편에 그 최초 인간 전체에 다 들어있고 그 까미의 자전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소설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부부가 아주 늦은 시간에 거기에 마차를 타고 포도나무 농장으로 갑니다. 포도나무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까미라고 여겨집니다.
아버지가 저물 장병으로 군에 가서 또 한창 그 나치 뭐 이렇게 그 전쟁에 참여할 때라서 전쟁으로 죽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엄마, 예, 까미 이렇게 살았는데, 그 최초의 인간 일장 그가 일장 들심하고 첫 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 막 이제 딱 짧은 글귀가 앉아 있습니다. 이 글을 결코 읽지 못할 당신에게 이랬거든요. 그럼 이 글을 읽지 못할 당신에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까미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작가 수첩 상근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못한다. 책을 읽지도 못한다. 글을 모르니 손가락 때문에 바느질도 못하고 수도 못 넣는다. 귀가 멀어서 말을 듣지도 못한다. 시간이 흐른다. 천천히 천천히. 듣기만 해도 얼마나 슬퍼요. 먹먹하죠. 그 듣지도 읽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한테, 그 듣지도 읽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한테 그 헌사를 바쳤습니다. 최초인간. 그렇게 그 완성했어야 될 작품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으로 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까미 대표작이기도 하고, 까미를 이제 까미한테 노벨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한데, 메르소, 그 이방인의 주인공 이름이 메르소죠. 그 메르소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와 태양을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참 기묘하죠. 얼마나 적절합니까? 이방인의 주제가, 전체적인 주제가 이 바로 바다와 태양이거든요. 바다와 태양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고, 바다와 태양 때문에 이 모든 게 소설이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양이 너무나, 알제리의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태양 때문에 살인을 하고 결국 사형장까지 가게 되는 거. 그게 그런 이름에서 그 바다와 태양을 한 단으로 뭉친 그 메로스라는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죠. 소설은 시작은 엄마가 죽었다. 오늘, 아니 어제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엄마가 살았던 양로원으로 가죠. 메르소가 양로로 가서 문지기가 벌써 입간을 마쳤지만은 못을 빼면 그게 엄마를 볼 수 있다고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메르소는 안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지기가 밀크 커피 주면 마시고 같이 담배도 피우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졸기도 하고, 이 사사로운 일들이 나중에 결서 재판소에서 그 전부 다 그게 정인의 입을 통해서 그 사형 선고하는데 아주 플러스 내가 난주 아주 부도덕한 인간으로 완성되는데 그게 기여를 합니다. 이 소설이라는 게 아주 소도구를, 우리가 소설 쓸 때 이 소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하다못해 앞에서 밀크커피, 뭐 문지기가 밀크커피를 줘서 나는 마셨다. 아주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문지기가 나와서 정언을 하거든요. 밀크커피를 줬고 같이 마셨고 또 담배도 같이 나눠 마셨다고.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말이, 이 얼마나 부도덕한 인간이냐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밀크 한가롭게 커피는 마시고 엄마는 보지도 안 하고 묵도도 하지 않고 그저 커피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졸기나 하고, 아주 부도덕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이 플러스가 돼가 자꾸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례를 마치고 집에 옵니다. 그게 그 전에 거기에 토마파레라고, 엄마가 그게 양로원에서 엄마의 약혼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눈물을 그치지 않고 다 썩 울거든요. 근데 이 메르소가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엄마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살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 의문을 가집니다. 이것도 지나치기 좋은 말인데 마지막에 가서 그 다시 살려고 한다는 그 말을 다시 활용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복선이 아까 네가 탁탁 아기 맞춰가 글자 한자 흘려 쓰지 않고 모든 게 전후 과정에 꽉꽉 아기가 맞춰져서 이거 흡사 그게 조립품을 만들듯이 한 개라도 빠지면 완성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완전 치밀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두 번, 세 번 작품을 세 번 읽고도 그 작품을 다 모르겠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렸던 게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이게 어디 쓰는가 하고 또 앞에 바로 돌아가서 막 덜시가 찾고 이러거든요. 그게 아까 네가 그 복선을 이용하고 하는데 그게 아주 기여를 하면서 잘합니다. 그래 이제 장례를 마치고 온 메르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고 하면 같이 근무했던 마리를 찾아서 같이 바다 수영도 하고 영화도 보고 섹스도 하고 같이 잡니다. 그리고 난저 또 한 집에 사는 그 마성꼬리기 레몽이라는 그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여자를 때려서 그게 결국 장년대 그 여자를 때려서 나중에 뭐 싸움을 일으켰고 경찰 순경이 오는데 그 낸주 그거 순경이 와가지고 이 사람 아주 부도덕한 그 자리에 뭐 함께 있었다. 아주 나쁜 인간과 같은 한 패거리다. 이래다가 또 나중에 증명하는 일이 생기고 하여튼부터 사소한 하나의 그 사물조차 모든 거 흘리는 법이 없이 뒤에서 전부 다 100%다 활용을 합니다. 그러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레몽이 또 아랍인한테 떠들 맞고 오는데 나를 때린 저 인간을 죽이겠다고 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자 이제 멜소가 말을 하죠. 저 사람이 먼저 단도를 뽑아들면 총을 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데 총을 먼저 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총을 맡기라 하거든요. 바로 부조리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니는 총 쏘면 안 된다. 네가 총 가지고 다니면 분명히 쏠 것 같으니까 위험하니까 나한테 아예 맡겨라고 안전하게. 근데 자기가 그 총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그 맡기를 해놔놓고 총을 가지고 막 너무 더워서 이 알제이 뜨거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닷가에 바위 뒤에 그 샘물이 흐르고 그 그늘이 참 좋더라. 그래서 거기 생각나서 그 바위 뒤에 그늘과 샘물을 찾아갑니다. 샘물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용케도 또 아랍인과 맞닥뜨렸어요. 그 아랍인이 칼을 뽑아드는 거야. 근데 이 뜨거운 또 햇빛이 또 작용합니다. 그 뜨거운 햇빛에 칼날에 날카롭게 비쳐서 그 날카로운 빛의 칼날이 자기 이마를 찌른다고 합니다. 그 칼날이 빛의 칼날이 이마를 찌르니 너무 따갑고 아프고 볼이 막 타는 것 같고 막 땀은 줄줄 흐르고 이 못 견딜 상황을 그리고 결국 그 총을 쏘고 맙니다. 그 단도를 그냥 뽑아들었을 뿐인데 그 단도를 들고 자기한테 다가오고 자기를 찌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쏩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제 법정에서 이건 정당방위였다. 그 사람이 먼저 찌르려고 칼로 뽑아서 찌르려 했기 때문에 나는 쏠 수밖에 없었다. 정당방위였거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살인을 면할 수 있고 그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있었다 하고 커피를 마셨으면 마셨다 하고 마리가 두 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결혼을 하겠느냐고 물으면 결혼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럼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 일이 있었다 하고 없는 걸 없었다 하고 뭐 했는 일을 했다고 마땅히 하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니냐고. 자기는 다만 진실을 거짓말을 안 했을 뿐이라는 바로 그게 이제 죄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정말 진실일까 싶기도 한데 자기는 뭐 둘러댈 것도 없고 했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이 재판 과정이 더 웃기는 게 정작 아랍인을 살인을 하는데 아랍인을 죽였으니 그 살인죄로 달아야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아랍인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랍인은 안 나오고 전부 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기본이 부도덕한 인간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렸고 그래 이제 앞에서 등장했던 그 지나간 인물 1, 2, 3, 4를 전부 다 불러서 다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 편에 서서 이거 참 좋은 사람인데 그래 뭐 어떻게 뭐 했노 검사가 따지고 물으니까 커피를 줬다. 그래 커피를 먹다나 먹더라. 그래 뭐 담배 피웠나 그 같이 담배 피웠다. 뭐 이렇게 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데 봐라 이렇게 부도덕하고 아주 나쁜 인간이었잖아요. 이 인간은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너무 상황이 얼토당토하게 흘러가니까 이제 메르소는 자기 변명할 그것도 의지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되어가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 그게 재판장에 왜 그 사람을 죽였느냐고 하니까 뭐 긴 말 둘러댈 것도 없이 햇빛 때문이었다고. 그 상황이 우습지만은 그 햇빛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게 변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귀찮다는 거예요. 다 귀찮다. 벌써 상황이 나를 제외하고 나를 이 재판에서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어 놓고 벌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변명을 한다고 여기서 나를 어떻게 변명한다고 내 죄가 감해지겠냐. 이 사람들 전부 다 벌써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벌써 나를 사형범으로 만들고 가고 있지 않느냐고 이제 그래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이뭐 그 정서적인 바탕이 아마 까미가 그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던 시기여서 아마 그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레지스탕스 그 나치에 반대해가지고 레지스탕스 활동하는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나치에 반대하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반대파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저 인간은 이제 우리하고 다른 편이다 이래가지고 막 무섭게 공격하고 그러니 살기가 얼마나 공공했겠어요. 그 노벨상을 받은 게 죽기 3년 전이었으니까 제대로 생활이 공공했던 건 말할 수 없고 사방에서 공격받으니 원고 청탁도 분명히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다니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신문기자도 뛰고 막 이리 발품을 팔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런 상황에 아마 그 메르소한테 그 주입돼 가지고 그 상황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세상은 나를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벌써 내 말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 그걸 벌써 자포자기 해버리는 다 귀찮다. 그렇게 흘러가거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리가 와서 마리도 뭐 그래 지낸 일을 이야기하니까 거기 나쁜 작용을 다 해버리고 이 사람을 사형으로 사형시키는데 그 일조를 해버리니까 막 울지요. 울지만은 이미 때가 늦었어요. 이미.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이제 재판장이 자기 변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메르소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 내가 할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이라 하는 건 없죠.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가외로 그 자리에서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변호인이 메르소 대신 피의자가 되어가 나는 하면서 이렇게 변명하고 다 하거든요.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저거가 다 합니다. 벌써 재판장에. 메르소는 그저 멍하니 이 다물고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서 들어가서 뭐 푹 자고 싶다고 그 어둠 속에서 감옥의 어둠 속에서 푹 자고 싶다고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창밖에 아이스크림 장사가 외치고 다니는 그 소리 듣고 다른 법정에서 들려오는 말소리 듣고 그 알제의 뜨거운 태양이라든가 모든 들판 사이프러스 나무숲이 우기는 그 어머니 양로원 양로원 근처에 그 풍경 자연 풍경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게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아주 참 부조리해서 그렇게 부조리한 문학이라고 되어가는 거죠. 사실 자연에 대한 그게 아름다운 묘사가 참 많습니다. 그게 알고 보면 까미가 이 자연을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많이 아주 많이. 그러다 보면 이 사르트르하고 두 사람이 늘 짝꿍처럼 어떠다는데 사르트르가 좀 더 이성적이고 좀 그런데 반해서 이 까미는 아주 감성적이고 그래서 자연도 사랑하고 모든 게 그런 속으로 당연히 정말 소설가고 철학자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이 실존주의 때문에 사르트르와 둘이 결별하고 말지만은 그 까미가 그러죠. 나는 실존주의 아니라고. 내가 시지프스 신화를 쓰는 게 왜 썼는데 그거는 실존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메르소는 이게 사형이 떨어지죠. 나중에 이제
사제가 들어옵니다. 사제가 돌아서 이제 하느님한테 뭐 죄를 반성하고 거기 뭐 하라고 이래 자꾸 몇 번이나 만나자고 하는데 절대로 3번 4번 가도 안 만나줍니다. 더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신을 믿지 않는데 가서 무슨 신한테 아니 어떻게 그게 뭐 기도를 하고 나는 기도 안 한다고. 그래 나중에 기도하라는 말하면 아주 나중에 사제가 들어가죠.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그렇게 반성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라고. 그러니까 반성 못한다 하면서 그래가 폭발하죠. 그동안 참고 참았던 걸 폭발해서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눈물 안 흘렸다고 해서 나를 사형장으로 보내고 말고 하면서 그래가 아마 거기서 폭발해서 한바탕 되게 내지릅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자기가 아주 개운하다고 눈물 한바탕 터뜨리고 나니 속이 시원하고 너무 후련하다고 이제 적어도 야한이 없다는 말이죠. 다 한번 법을 터뜨리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참 이제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이건 내 가만간이 기뜸을 내가면서 이걸 봐가면서 훔쳐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 두 수가 없고 다 외우지도 못하겠고 내가 쓰는 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뭐 이제 기억력도 아리삼삼할 때라서 뭐 앞에 뒤에 없이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속에서 이 글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는 인물들의 단편적인 묘사라든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살리마르 노인과 개가 나오거든요. 이 개가 나오는데 이 노인이 너무너무 개를 구박하면서 이 막 욕설을 퍼붓고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욕설을 퍼붓거든요. 늙고 그 병든 개를. 그러면서 나는 개가 정말 없어져 버려요. 정말 없어져 버리니까 이 노인이 그때부터 막 개를 찾아서 뭐 얼마나 다니는지 나중에 결국 못 찾으니까 이 노인이 자기 혼자 울고 있는 거야. 바로 그리움이란 게 그런 건데 있을 때는 막 욕을 퍼붓고 막 빨리 죽어 없어지라고 막 그렇게 구박을 하다가도 정말 없으니까 너무너무 외롭거든요. 외로우니까 자기 혼자 우는 거래요. 그러니 이제 노인이 하는 말이 오늘 밤에는 개들이 짖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개들이 짖는 소리가 다 자기 개 목소리로 들린다고. 그참 간간히 그런 한마디씩 던지는 그런 말들이 내 가슴을 탁탁 칩니다. 너무 아련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말들이 들으면 참 이 자연의 묘사라든가 모든 걸 들으면서 야 참 이거 3번 읽어도 절대로 안 아까운 거. 그리 읽기의 중요성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소설을 다독의 시기가 있어요. 작가마다 아주 무섭게 아주 막 그에 굶주린 듯이 읽어 치우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설을 쓰기 전이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난 후에 읽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대 때 아무 생각이 없은 시기야 고전을 읽기 시작해서 아주 그다음 미친 듯이 읽어댔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결혼하고 이래서 완전 책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가 한 15년 후에 우연히 37쯤 되는데 갑자기 번쩍 소설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번쩍 떠올라서 그래 해보자 하고 다 써가지고 처음으로 썼는 그 이상한 글을 신춘문예에 또 매일 신춘문예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던진 글을 보고 소설 한번 배워보라고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또 3년 만에 신춘문예 등단하고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읽고 나서는 정작에 이제 요즘에 와서 또 새로 열심히 또 읽기 시작하는데 읽는 게 그 폭풍처럼 읽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바로 그게 소설가의 그게 자산이 되고 그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열심히 읽어서 갈증이 어느 정도 웬만히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이 정돈의 시기가 오거든요. 다 뭐 취향도 없고 뭐 두서도 없고 무작정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탐욕스럽게 읽어대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돈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필요한 책을 읽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단편 소설 등단을 꿈꾸는 경우에는 거의 어떤 작가는 단편 소설만 한 300~400편을 계속 읽어댑니다. 다른 거 일체 안 읽고 단편 소설만 한 400편 정도 300~400편 계속 찾아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읽다 보면 단편에 대한 감각이 이제 터지거든요.
적어도 인물 시작을 어떻게 하고 끝을 어떻게 말고 인물 구성을 어떻게 하고 단편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깨우치게 되죠. 그 읽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소설이라도 장편과 단편은 이거 엄연히 장르가 다릅니다. 같은 소설이라도. 왜냐하면 그 문장의 흐름부터 다르고 호흡이 다르거든요. 이 단편에서는 최대한 압축의 미학을 살려야 하는 반면에 장편 소설에서는 압축의 미학보다는 느슨하게 늘려서 인간 사이의 그 심리적이라든가 묘사라든가 모든 흘러가는 구조, 등장인물들의 이 행동 모든 걸 다 묘사에 실어서 아주 치밀하게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장편과 단편이 호흡이 다르니까 단편 써가지고 등단하고 이런 사람들도 장편 쓰려고 하면 막막해서 못 씁니다. 어쩌 써가지고 한 300명 정도 하면 벌써 말문이 끊겨버려요. 끊겨서 그 400명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고부터 그 시기가 넘어가면 600명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소설이 제가 알아서 나갑니다. 문제는 300명에서 한 600명 그 사이에 넘어가는 그 만리장성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사실. 바로 거기서 소설을 같은 소설인데 장편과 단편이 엄연히 이거 장르가 다른 거구나. 정말 호흡이 다르고 문단 행체가 흘러가는 구조가 정말 다른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안 읽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 속에 있는 뭔가를 터뜨리려면 읽어서 자극을 줘야 합니다. 스무세 모음처럼 읽어서 영감을 스스로 불러일으켜야 되지. 아무도 그 대신 안 해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지 스스로 하려면 어디 말라서나 저게 강의 들으러 가니 오늘은 무슨 특강 백나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책 한 권 읽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강의 듣는 것도 가끔씩 머리 식히고 이럴 때는 들으면 안 들어보다 훨씬 나을 때도 있고 좋은 강의도 많지만 집중해서 책 한 권 읽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밑줄 꺼가면서. 그래서 작가들이 책을 아끼는 게 그겁니다. 남의 책을 못 읽죠.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책을 아주 많이 이용하는데 다 읽어보고 정말 이게 좋은 책이구나.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면 그 책 삽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소설 쓰다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이 부분 요거 애매한데 그게 어느 책에 얻은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게 머리에 번쩍 떠오릅니다. 바로 떠오른다는 그 착상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벌써 읽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읽지 않으면. 읽어서 모든 걸 읽어내야 됩니다. 그걸 아무도 해줄 사람, 대신 해줄 사람이 없으니 자기 스스로 그걸 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중요하다는 말. 요즘 책 읽기가 얼마나 좋아요.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러지, 놀러 댕기지 말라 그러지, 모여가지고 밥도 먹지 말라 그러지, 혼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모두 다 너무너무 갇혀 들어앉아 있으니까 심심하고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책 읽었어요. 그 책 읽었지. 왜 그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책 읽어야 되지. 한 권씩 정말 좋은 책을 골라서 이제 이방인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한 번 읽어가지고는 파악도 안 됩니다. 내용이 파악도 안 되고 2번 읽어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3번쯤 읽으면 이제 내용도 어느 정도 알겠고 메르소의 마음도 알겠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재판에서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그저 구경꾼처럼 뒤로 물러서서 되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지 오로지 그게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러면서 나중에 신부 앞에서 마침내 폭탄이 터지듯이 감정이 터져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울화, 분노,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려면 3번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책을 사서 옆에 끼고 밑줄 꺼가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읽다 보면 정말 그야말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 시간도 다 됐고 그러가 마지막에 이방인의 마지막에 정말 문장이 너무 좋았어. 이거 잠깐 읽어도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좀 그래도 맹식이 이건 읽는 것도 사실은 낭독도 이거 느리게 읽게 한 방법이거든요. 느리게 읽으면서
문장을 깨치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넘든 말든. 밤의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에게 영원히 관계가 없게 된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왜 인생이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왜 생애를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무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우스각이 있던 휴식 시간 같았었다. 그처럼 죽음 가까이에서 어머니는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내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무도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죽음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가시게 해준 것처럼 신호들과 벨들이 가득한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처럼 세계가 나와 닮아 마침내는 행제 같음을 느끼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기 위해서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정오의 함성으로서 나를 맞아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멋지죠? 시간도 돼서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장정옥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에 찾아온 지역 저자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